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많은 걱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병 환자분들, 그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약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은 현상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면 당뇨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은 바로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음식으로 당뇨 치료하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당뇨병이 처음 저에게 찾아온 게 2009년에서 2010년 지나가는 그때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돌이 갓 지날 무렵에 당뇨가 왔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진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양방 의료계의 진단을 받는 게 필수였었죠. 야, 내가 한의사인데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먹었던 기억이고요. 그 이후에는 한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의서 뒤지기 시작하고요. 또 제가 직접 약을 조제해서 달여서 먹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됐었죠. 처음에 제가 당뇨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제 몸에 이상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당뇨라고 의심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됐었거든요. 이 피로감을 없애려면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증상이죠. 손을 하나씩 펴요. 그리고 나서야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알고 보니 그게 당뇨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복구가 안 돼서 밤사이에 생긴 염증 때문에 이 인대들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대를 하나씩 뜯어주고 나야 그 다음에 움직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당뇨 때문인지 몰랐어요. 또 다른 증상 하나는 점막 부분 있잖아요. 코 안이라든지 아니면 입 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내 몸이 조금은 피곤하고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보다 라고 정도 생각을 했죠. 근데 내과 원장님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들이키고 있는 모습을 내과 원장님이 보신 겁니다. 왜 물을 이렇게 드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갈증이 생기네요. 그걸 내과 원장님은 바로 알아채시더라고요. 이따가 밥 먹고 나서 따라가서 혈액 검사를 했죠. 그런데 그때 혈당이 37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뇨가 왔을 때 전조 증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가지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여성분들 생식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당뇨 때문인 거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이 높으면 시조골이 다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 할 때도 치과 의사분들은 혈당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약한 조직, 연부 조직에서 생기는 염증들이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이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면 당뇨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생활습관의 교정이 없이 당뇨를 극복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당뇨병의 원인을 음식 중독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한 음식을 내가 너무 많이 편식을 해왔다 라는 뜻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반면에 동양 의학자들은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주식에 대한 장기간의 편식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난치병들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주식에 대한 중독 현상이 당뇨병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드셨던 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한국인이라면 정제된 탄수화물, 즉 백미에서 다른 잡곡류로 바꾸는 것,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잡곡도 내 몸에는 괜찮은 것일까? 라는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양만으로도 내 몸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충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내 생활의 식습관, 그 중에서도 주식의 비율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변화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은 첫 번째 닭곰탕입니다. 닭곰탕 그냥 국물까지 들이켜도 제 혈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없이 그냥 닭곰탕만 한 그릇을 다 먹었거든요. 그동안 잘 떨어지지 않던 혈당이 잘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닭곰탕이 내 혈당을 이렇게 착하게 만든다고?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혈당 조절의 비법은 음식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음식과 관련된 책을 엄청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콩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게 녹두가 될 수 있고 팥이 될 수 있고 검은콩 내지는 청국장이 될 수도 있죠. 단백질 음식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간이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간세포를 재생하기 위한 충분한 재료가 되어주는 그런 단백질 음식들은 내 몸에 해독 작용을 도울 수도 있고 혈당을 높이지도 않아서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요, 동치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빼놓지 않고 드셔야 될 반찬이죠. 김치. 정말 맛있는 김치는 밥도둑과도 같습니다. 근데 김치가 가지고 있는 짠맛, 매운맛, 이 두 가지 맛은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밥을 부르는 반찬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식품은 필요하고 그 김치 중에서도 동치미를 드시면 가장 적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동치미를 추천드립니다. 동치미는 무가 주 재료죠. 무가 가진 장점들 외에도 동치미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근육을 키워야 되고 근육 안에 들어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연료를 잘 공급을 해줘야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동치미에 들어있는 이 신맛을 구성하는 유기산이 세포 내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땔감이 될 수 있거든요. 맛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소로도 동치미가 제격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음식은요, 조개류입니다. 다른 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지방 함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만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죠. 비타민 12라고 알려진 그 영양소도 중요한데 조개류, 특히 홍합이나 굴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싱싱한 조개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에 탄수화물은 거의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종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면역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섯은 두 가지 방식으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 큰 버섯이 있어요. 영지버섯, 운지버섯 이런 것들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더 유리하고요.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가시 좀 작고 대가 크죠. 왜 고기 구울 때 같이 주는 팽이버섯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가 굵고 큰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더 특화된 버섯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네 가지 음식들의 특징 하나로 조금 말씀드리면, 혈당을 높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해독작용을 한다는 것, 이건 간을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고, 당뇨 환자분들에게 간이 왜 중요하냐? 간은 혈당을 만들어내는 장기이기도 하고 혈당을 저장하고 근육을 키워주는 장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고픈 식단 유지하지 마시고 혈당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 피하셔야 될 것이 두 개만 꼽자고 하면,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이라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이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이고,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거는 혈당도 높이고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원래 좋은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단지 환경이 바뀌어서 그 호르몬의 영향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상황들은 이런 상황들이죠.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슈퍼맨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한테 꾸지름을 받았어요.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 싸매고 가만히 있죠. 안 움직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 내 팔다리 근육을 마구 움직이라고 하기 위한 대비책인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그때 올라간 혈당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마구마구 분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대처하려고 나온 혈당들을 몸의 주인이 쓰지 않고 있으니 췌장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빈 공간에서 그냥 걷기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집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주부님들 거실을 터벅터벅 걷기라도 하세요. 제일 좋은 건 운동장에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걷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 당연히 많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을 길게 내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심장이 좀 천천히 뛸 수 있도록 혈압지수가 올라가는 그 상황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생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심장을 움직이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항진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안정시에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교감신경이 다운이 됩니다. 한마디로 심장을 좀 천천히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할 수 없는 스트레스 받은 상황, 그냥 숨을 크게 내십시오.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게 포인트예요. 적어도 10초 이상. 들이마실 때는 가슴이 펴지는 만큼만 들이마시면 됩니다. 과하게 심호흡으로 들이마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쉬는데 지금 배가죽이 붙었어요. 그리고 흉곽이 다 쪼여지고 있습니다. 내 폐에 남은 한 방울의 공기도 다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쥐어짜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 건데요. 내가 숨을 이렇게 내쉴 때 호흡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운동하는 방법, 나의 호흡근으로 호흡 운동을 해라. 스트레스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피하셔야 될 것, 수면 부족입니다. 모든 질환에도 당연히 몸의 재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수면이라는 생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잠이라는 건요, 팔, 다리, 머리에 몰려가 있던 혈액이 내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낮에는 팔다리와 머리 두뇌 회전을 하기 때문에 혈액들이 하지 말단으로 퍼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어떻습니까? 누워서 가만히 있다는 그 상황만 생각하셔도 이제 팔다리, 머리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혈액이 남죠. 여기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기가 이 혈액들을 받아낼까요? 심장일까요? 아닙니다. 심장은 펌핑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폐입니까? 아닙니다. 위장, 췌장, 당연히 아니겠죠. 남은 곳 간입니다. 간은 생리적으로 1.5배까지 자기 몸집을 키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스폰지 역할을 하는데, 간이 혈액 덩어리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은 혈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이 잘 오려면 간이 그 혈액들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간이 그 혈액들을 잘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간 조직 내에 지방이 껴있으면 빈자리가 없겠죠. 혈액을 다 못 받아냅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간염이 있으신 분들,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혈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을 편안하게 하는 게 숙면을 취하고 잠을 오래 깊이 잘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선 뭘 드셔야겠습니까? 해독에 좋다는 음식들, 수면에도 좋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머리에 있는 혈액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뇌가 쉽게 잠에 빠진다라는 것. 그 원리에 따르면 가장 멀리에 있는 발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잠을 잘 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족욕하시면 좋습니다. 족욕이 힘드시다 그러면 온찜질기 같은 걸 올려두시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많은 걱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병 환자분들, 그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약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은 현상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절대 나의 지친 췌장의 보약이 되거나 나의 떨어진 혈당 조절 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약이 아닙니다. 왜 굳이 힘들게 그렇게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고 사느냐? 간단하게 당뇨약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그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당뇨약을 믿고 계시다가는 결국은 그 당뇨약이 인슐린으로 바뀌는 때가 오고요. 그래도 또 깨닫지 못하시면 그 인슐린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의 몸은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치솟게 됩니다. 잘 관리만 되면 평생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병이라는 것 생각하셔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 절대 효과 좋은 당뇨약만 믿고 계시지 말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근본적인 나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